그날 왜 그 돈을 건드렸습니까? 당신은 분명 알고 있었잖아요. 이 선택이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걸. 퇴직 후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해 써도 된다고 믿었던 큰 돈. 그 돈이 새로운 시작이 될지, 인생을 무너뜨릴 함정이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신과 자존심이 결합된 순간 사람은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 남자의 단 한 번의 결정은 그에게 자유도 행복도 보상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대신 무너진 가정, 잃어버린 자존심, 감당하기 힘든 낙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이었던 건 실패가 아니라 잘못된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그의 삶에 무엇이 일어났던 걸까요? 왜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줄 알면서도 발을 돌리지 못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응원의 손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준호라고 합니다. 올해 61살이 된 남자예요. 평생을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다가 정년에 맞춰 퇴직을 했죠. 사실 퇴직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30년 넘게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했어요. 주말에도 공장 일이 걱정돼서 집에서도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늘 머릿속은 생산 일정과 납기 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렇게 회사와 가정을 위해 달려왔는데 퇴직하고 나니 갑자기 제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퇴근할 곳이 없더라고요. 텅 빈 시간 속에서 저는 제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퇴직 전 마지막 회식 자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후배들이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즐기는 모습을 보는데 문득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신입사원이었을 때 사내 노래 대회에서 우승했던 기억이요. 그때 동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쳐주던 장면, 상장을 받으며 느꼈던 그 뿌듯함이 다시 가슴 속에서 뜨거워졌어요. 그래, 사람은 결국 즐기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후 퇴직 동료 한 명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기는 노래방 사업을 시작해서 매달 수백씩 번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 경험과 감각이면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노래방 창업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내는 표정이 굳어지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사업 경험이 있어요? 노래방이 요즘 잘 돼요? 내가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 보는 눈은 있잖아. 노래도 잘하고 손님 응대도 자신 있어. 괜찮을 거야. 그래도 퇴직금 다 넣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기회는 한 번이야.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어? 아내의 불안한 눈빛이 제 눈에 들어왔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저를 더 자극했어요. 내가 해내는 걸 보여줘야겠다는 오기 같은 게 생겼죠. 결국 저는 퇴직금 전부를 투자해서 노래방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던 순간이었는데 그때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저는 매장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곧 지하에 있는 60평 규모의 공간을 계약하게 됐습니다. 매장 계약을 하고 나니 본격적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매일 공사 현장에 나갔습니다. 벽지를 고르고 조명을 선택하고 룸마다 테마를 정하는 게 즐거웠죠.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었어요. 견적서를 받아볼 때마다 금액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방음 시설, 음향 장비, 인테리어 자재, 가구까지 하나하나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공사 현장에서 업체 사람들이 추가 비용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예상했던 예산은 이미 절반 이상 소진됐고 아직 음향 장비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사업 경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견적서를 들여다보며 머리를 싸맸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줄여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는 거였죠. 만나서 제 사업 이야기를 하니까 동창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음향 장비는 어디서 구하려고? 아직 알아보는 중이야. 생각보다 비싸서 고민이야. 그럼 내가 아는 사람 소개해 줄까? 음향 쪽에서 오래 일한 친구인데 장비 네트워크도 좋고 투자 경험도 많아. 저는 솔직히 그 말이 반가웠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알아보려니 막막했거든요. 며칠 후 동창이 소개해 준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는 평범한 사업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 인상이 꽤 강렬했습니다.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말투, 그리고 업계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는 모습이 전문가처럼 보였어요. 명함에는 음향 장비 컨설팅 회사 대표라고 적혀 있었죠. 요즘 노래방은 장비가 전부입니다. 고급 음향 시스템만 갖춰지면 VIP 고객들이 알아서 찾아와요. 제가 그동안 강남 쪽 여러 업소에 장비 투자를 해왔는데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런데 장비가 워낙 비싸서 고민이에요.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요. 그래서 제가 공동 투자 방식을 제안하는 겁니다. 제가 장비 쪽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수익이 나면 비율로 나눠 갖는 거죠. 이렇게 하면 초기 비용도 대폭 줄이고 제 네트워크로 단골 고객들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회사 회식이나 접대로 자주 쓰는 분들 많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려한 경력에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니까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게다가 공동 투자라는 방식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저 혼자 부담을 떠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느껴졌거든요. 나중에 동창을 다시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 괜찮은 사람이지? 실력은 확실해. 다만 사람마다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더라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 특유의 스타일이 있잖아. 그 말에 저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호불호야 누구한테나 있는 거지. 중요한 건 실력이잖아. 게다가 동창 친구면 믿을만 하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공동 투자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저는 설렘만 가득했어요.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니까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믿었거든요. 앞으로 닥칠 일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요. 드디어 개업 날이 다가왔습니다. 가게 이름은 스타라운지로 정했어요. 화려한 간판이 달리고 입구에는 화환들이 줄지어 늘어섰죠. 개업 첫날 아침부터 저는 긴장과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손님들이 올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막상 문을 열자 그런 걱정은 기우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전부터 직장 동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축하 인사를 건네며 룸을 예약했고 점심때가 지나자 조합원들까지 단체로 방문했어요. 저녁 시간대에는 동네 지인들과 친척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매장은 순식간에 북적거리기 시작했죠. 모든 룸이 꽉 차고 대기하는 손님들까지 생겼어요. 카운터에서 예약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직장 후배들이 저를 무대로 끌어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예전 사내 노래 대회에서 불렀던 곡을 불렀어요. 노래가 끝나자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어요. 역시 내 선택이 맞았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제 귓가에서 맴돌았고 그 소리는 마치 제 성공을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님들은 계속해서 SNS에 가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친구 개업했어요. 많이 와주세요. 같은 글들이 퍼져나갔고 그걸 본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출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넘는 날도 있었죠. 첫 주가 지나고 장부를 정리하는데 숫자를 보면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몇 개월 안에 투자금 회수하겠는걸이라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굴러갔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다음 달 예상 매출을 계산하며 행복한 상상에 빠졌어요. 공동 투자자도 만족스러워 했어요. 가게에 들러서는 매출 현황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역시 제 판단이 맞았습니다. 이 기세라면 곧 업그레이드를 고려해 볼 만하겠는데요? 업그레이드요? 네, 지금 기본 장비로도 이 정도인데 프리미엄 음향 시스템을 넣으면 더 고급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어요. 강남 쪽 단골들도 끌어올 수 있고요. 지금이 투자 타이밍입니다. 저는 그 말에 솔깃했습니다. 지금 장사가 잘 되니까 더 투자해서 규모를 키우는 게 당연해 보였거든요. 며칠 후 저는 추가 투자를 결정했어요. 남은 예비 자금 일부를 더 넣어서 조명 시스템을 교체하고 대기 공간도 고급스럽게 꾸몄습니다. VIP 룸도 하나 더 만들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둘째 주부터였어요. 손님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업 효과가 끝나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셋째 주, 넷째 주로 갈수록 빈룸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평일 저녁에는 한두 팀만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주말도 예전만큼 붐비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초반 매출이 워낙 좋았으니까 금방 회복될 거라고 믿었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요즘 손님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개업 초반이 특수한 거였어.
조금 있으면 입소문 타고 다시 늘어날 거야. 그래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걱정 마. 내가 다 계획 있어. 저는 아내의 걱정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그때 저는 초반에 푹적거리던 모습이 진짜 시장의 반응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 뜨거운 분위기가 그냥 지인들의 일시적인 관심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게 오히려 제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곧 다시 손님들이 몰려올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개업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니 매출은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평일에는 하루 종일 손님이 한 팀도 안 오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죠. 주말에도 예전처럼 붐비지 않았습니다. 텅 빈 룸들을 바라보며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장비도 좋고 인테리어도 괜찮고 제 서비스도 나쁘지 않은데 왜 손님이 안 오는 걸까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오늘은 손님이 많이 올 거야 라고 기대했지만 저녁이 되면 빈 룸만 바라보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주변 상권을 돌아다니며 경쟁 업체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노래방들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편의점 앞에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근처 코인 노래방에는 한두 명씩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을 관찰하니 확실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소비 방식 자체가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단골 손님이었던 직장 후배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마음에 제가 물었죠. 요즘 회식 안 해? 예전에는 자주 왔잖아. 사장님, 요즘 회식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회사에서도 2차는 거의 안 가고요. 가더라도 각자 집에 가는 분위기예요. 억지로 끌고 가면 다음 날 단톡방에서 뒷말 나오거든요. 그럼 주말에라도 친구들이랑 오지 그래. 주말에는 집에서 넷플릭스 보거나 게임하는 게 편하잖아요. 노래방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노래 부르고 싶으면 코인 노래방 가면 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싸우고 있는 상대는 동네 다른 노래방이 아니었어요. 편의점 주류, 홈파티, OTT 플랫폼, 코인 노래방 같은 새로운 소비 문화들이었던 겁니다. 젊은 층은 비싼 돈 내고 노래방에 오기보다 혼자 또는 소수 인원으로 저렴하게 즐기는 걸 선호했어요. 중장년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식 자리가 줄어들면서 2차로 노래방 가는 일이 거의 사라졌죠. 저는 시장의 변화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노래방 문화를 기억하며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시대의 이야기였어요. 그 사이 비용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매달 나가는 임대료만 해도 200만 원이 넘었고 직원 2명 월급, 전기세, 통신비, 장비 유지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500만 원 가까이 고정 지출이 발생했어요. 매출은 그 절반도 안 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점점 예비 자금을 까먹기 시작했죠. 통장에 남은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공포스러웠어요.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날이 가장 괴로웠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숫자는 줄어들고 있었고 이대로 가면 몇 개월 못 버틴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만 반복했죠.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아침에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제 얼굴만 봐도 한숨을 쉬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침묵만 흘렀죠. 그 침묵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차라리 뭐라도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아내는 그저 조용히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버티면 된다. 운이 나빠서 그런 거야. 곧 나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 하지 않고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랐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30년 직장 생활한 사람인데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라는 고집만 남아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누군가에게라도 솔직하게 상황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고 저녁에 문을 닫는 일상이 반복됐어요. 손님이 오지 않는 시간 동안 저는 카운터에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때로는 예전 개업 때 사진을 꺼내보며 그때가 그리워지기도 했죠. 그 북적거리던 분위기, 환호하던 사람들, 행복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일인데 마치 몇 년 전 일처럼 멀게만 느껴졌어요. 위기감은 점점 커지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손실을 어떻게든 만회해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했고, 그러다 보니 더 큰 위험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석 달째가 되자 상황은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다음 달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했어요. 저는 매일 밤 장부를 들여다보며 숫자와 씨름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공동 투자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요즘 매출이 안 좋은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솔직히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 뒀습니다. 한번 만나서 얘기해 봐요. 며칠 후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금 문제는 고급 고객층이 없다는 겁니다. 일반 손님들은 코인 노래방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VIP 시장을 공략해야 해요. VIP 시장이요? 네. 음향 장비를 최고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에 화려한 조명, 고급 인테리어까지 갖추면 기업 임원들이나 고소득 고객들이 찾아올 거예요. 제 네트워크로 그런 분들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유 자금이 별로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투자 비율을 높일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더 많이 부담하고 대신 나중에 수익 배분을 조정하면 돼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직감적으로 뭔가 불안했지만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몇 달 안에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았죠. 그의 말대로 고급 고객층을 유치하면 반전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필요한가요? 일단 공동 계좌에 각자 2천만 원씩 넣으면 됩니다. 장비 업체랑 이미 얘기가 됐고 한 달 안에 설치 가능해요.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2천만 원이면 제게 남은 운영 자금 거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설득했죠. 지금 투자 안 하면 이대로 망하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제가 책임지고 VIP 고객들 연결해 드릴 테니까 믿으세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을 모두 공동 계좌에 넣었어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그는 장비 발주를 진행하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이번엔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2주일째가 되자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장비 업체에 직접 연락해 봤지만 그런 발주는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공동 계좌를 확인해 보니 잔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동창에게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그 친구 연락처 좀 알려줘.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이야? 혹시 문제 생긴 거야? 돈을 들고 사라졌어. 사기당한 것 같아. 동창도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기도 연락이 안 된다고 며칠 전부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저는 경찰서에 찾아가서 신고를 했지만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서 입증이 어렵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충격에 며칠 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직원 2명이 밀린 월급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동안 매출이 없어서 월급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문제가 됐죠. 게다가 영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도 적발됐습니다. 처음 창업할 때 서류 절차를 대충 넘어갔던 게 화근이었어요. 며칠 후 지역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스타라운지 사장 월급 안 줌 조심하세요 라는 제목이었죠. 댓글에는 악플들이 달렸어요. 악덕업주, 사기꾼, 먹튀라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사기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락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돈을 다 잃었어. 사기를 당했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제일 괴로웠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조용히 말했죠.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빚을 갚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직금도 없어지고 마지막 운영 자금도 사라진 상황에서 집을 지킬 방법이 없었어요. 노동청 체불 임금도 갚아야 했고 밀린 임대료와 공과금도 처리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희 집을 급매로 내놓았고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렸어요. 그 돈으로 빚을 정리하고 나니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모든 걸 정리하는 과정이 악몽 같았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행복한 미래를 꿈꿨는데 이제는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제 삶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었어요. 저희 부부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죠. 2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짐을 풀면서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30년 직장 생활 끝에 받은 퇴직금, 그동안 모아온 저축, 살던 집까지 모두 날려버린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대화라도 했는데, 이제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아내는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고, 저는 그 시선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각자 따로 먹었고, 잠도 등을 돌리고 잤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남처럼 지내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더 견디기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동네에서 아는 사람을 마주치면 슬쩍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때문에 저는 악덕업주로 낙인 찍혀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제가 직원들 월급을 떼먹고 도망친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예전 직원 중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다가가려고 했지만 그 직원은 저를 보자마자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망한 것뿐만 아니라 관계도, 명예도, 자존감도 모두 무너진 거였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왜 아내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을까라는 후회가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운이 없었던 거야. 그 사기꾼만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려고 했죠. 낮에는 구직 사이트를 뒤졌지만 예순이 넘은 나이에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도 나이를 확인하고는 난색을 표했어요. 경력이 좋으신데 저희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서요 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점점 더 무력해졌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눈빛은 생기를 잃었고 등은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죠. 불과 몇 달 사이에 저는 완전히 늙어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나인가 싶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스스로를 마주하는 시간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던 것도,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도, 그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죠. 내가 왜 살아야 하지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남 탓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기꾼이 문제야. 동창이 이상한 사람을 소개해줘서 그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노래방 업종이 사양길이어서 그래. 계속 변명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현실은 더 비참해졌습니다. 아무리 남 탓을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제 마음만 더 괴로워졌죠. 아내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이었어요. 60 가까운 나이에 남의 집 설거지를 하러 다니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정말 최악의 남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일하러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시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습니다. 초반에 느꼈던 자부심과 확신,
그 모든 게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이제야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제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저는 결국 일자리를 하나 구했습니다. 새벽 택배 상하차 작업이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4시까지 물류센터에 도착해야 했죠. 처음 출근하던 날 어둠 속에서 혼자 걸어가며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일을 하지 않으면 월세도 낼 수 없었으니까요. 물류센터는 거대한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트럭이 도착하면 택배 박스를 내리고 지역별로 분류해서 다시 싣는 일이었죠. 육체 노동이 얼마나 힘든지 처음 알았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무거운 박스를 들고 내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첫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아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고된 노동이 저를 조금씩 안정시켰습니다. 물류센터에서는 아무도 제 과거를 몰랐어요. 노래방 사업 실패도, 사기 피해도, 악덕업주라는 낙인도 이곳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저는 그저 새벽 일을 하는 여러 인부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그 익명성이 오히려 편했어요. 아무도 저를 평가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새벽 작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갔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에서 한 남자가 구석에 서 있는 게 보였죠. 뒷모습이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공동 투자자였습니다. 저를 속이고 돈을 들고 사라진 사람이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몰라볼 정도로 야윈 얼굴에 불안한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그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짧은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예상했던 변명도 발뺌도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인 채 말했죠. 제가 저지른 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저도 결국 이렇게 됐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자책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명 이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무너졌는데 막상 마주하니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저처럼 바닥까지 떨어진 거였어요. 당신도 여기서 일해요? 네. 빚 때문에 저도 사업이 다 망했습니다. 도박 빚에 결국 가족도 다 떠나고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한테 화를 내봤자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요. 제가 잃은 돈도 시간도 명예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복수를 한다고 해서 제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그냥 살아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가 뒤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휴게실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분노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대신 묘한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죠. 그동안 저는 그를 원망하며 지냈습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마주하고 보니 문제는 그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섣부른 판단을 내렸고 경고 신호를 무시했고 고집을 부렸던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이런 결과를 만든 거였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는 걸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남 탓을 하지 말자. 복수나 원망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그 깨달음이 제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일을 하면서도 과거를 떠올리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에 집중하게 됐죠. 땀 흘려 일한 하루가 끝나면 작지만 확실한 성취감이 느껴졌어요. 아직 많은 것을 잃은 상태였지만 적어도 제가 제 발로 서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매일 새벽에 나가서 일하는 모습을 보며 아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말은 많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어요. 새벽 작업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작업을 마치고 물류센터를 나서는데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채우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걸어가는 길에 문득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퇴직 후 느꼈던 공허함, 노래방 창업을 결심했던 순간, 개업 첫날의 환호, 그리고 점점 무너져가던 날들, 모든 장면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저는 세상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전혀 보지 못했죠. 그저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렸습니다. 사내 노래 대회에서 우승했던 그 순간, 동료들의 박수 소리, 그때 느꼈던 자부심. 저는 그 기억을 붙잡고 미래를 설계했어요. 하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은 변했는데 저만 그 자리에 멈춰 있었던 거죠. 변화를 읽지 못하고 고집만 부렸습니다. 아내의 걱정도, 동창의 미묘한 경고도, 매출이 떨어지는 현실도 모두 무시했어요. 내가 30년 직장 생활했는데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라는 오만함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만심이 결국 저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간 거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실패의 원인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기를 당한 것도 아팠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제 안에 있었어요.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 무지, 변화를 거부한 고집, 과거에 매달린 자만심. 그게 진짜 적이었습니다. 노래방 사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화려한 불빛과 유흥의 세계를 쫓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진짜로 필요한 게 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이 원하는 게 뭔지, 시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경쟁 상대가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죠. 그냥 제 경험과 감각만 믿고 달려갔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앉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다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저도 이제 그들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남들보다 나을 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노래를 잘하니까, 직장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게 착각이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요즘 아내는 예전보다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제가 매일 성실하게 일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을 푼 것 같았어요. 일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 이제 좀 익숙해졌어. 오늘은 제가 저녁 일찍 들어올게요. 같이 밥 먹어요. 그래.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 대신 조금씩 이해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희는 여전히 많은 것을 잃은 상태였지만 적어도 함께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잘 모르겠어. 다만 이제는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대로 보려고 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내의 대답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큰 성공을 꿈꾸지 않았어요. 인생이 다시 번성하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변화를 잃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는 것. 그게 제가 이 모든 실패를 통해 얻은 유일한 자산이었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 불빛들이 화려하고 부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불빛일 뿐이었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이 숨어 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잃었고, 집을 잃었고, 명예를 잃었습니다. 가족 관계도 무너졌고, 친구들도 떠났어요. 하지만 새벽마다 땀 흘려 일하고 그 수고가 제게 남아 있다는 사실에서 저는 작지만 확실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꿈은 사라졌지만 대신 단단한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은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변화를 읽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것을요.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순간 미래는 사라진다는 것을요.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 깨달음만큼은 제게 남았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자부심입니다. 그의 삶은 한때 모든 것을 잃은 잿더미 같았지만 그 안에서 다시 일어서려 한 마음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 또한 우리 각자가 품을 수 있는 힘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경험은 그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남겼고 그는 오늘도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다시 걷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내일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도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